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서 부동산 중개업 법제의 변천 과정 살펴보셨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그리고 법령의 제정 목적 살펴보시고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6개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셨었습니다. 교재 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개략적으로 그 6개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셨던 근거 규정 공인중개사법 2조가 나오죠. 25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지금 제가 그 해당 페이지 소개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제가 질문할 때 슬쩍슬쩍 보면서 컨닝하면서 대답하시라고요. 암기하시는 분은 그냥 대답하실 수 있지만 이제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한 6개 용어의 조금 더 심층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가 모두 6개의 용어를 정의했었는데 6개의 용어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했었고 그 유기적인 연관 관계에서 가장 큰 타이틀이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하고 있는 중개업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3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2조 3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뭐죠?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두 번째는 뭘 받아요? 일정한 보수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라고 했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무엇을? 중개입니다. 중개를 어떻게? 업으로 마무리하셔야죠.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개업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특정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평가할 때는 그 행위 속에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행위가 중개업이었다 아니었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요건이라는 말은 요구되는 조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가지 요구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법은 그 행위가 중개업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중개업이 되기 위한 이 4가지 요건 중에 키워드는 중개인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한 행위가 중개 행위였을 때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는 6개의 용어를 정의할 때 가장 먼저 1호에서 중개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했었죠. 2조 1호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제 몇 조요? 아니요. 2조 1호에 보면 중개라 함은 제 몇 조? 3조. 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3조가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게 될 것임을 이미 2조 1호에서 언급, 예고,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중개 대상물들을 오늘 배우실 건데 법정 중개 대상물, 본법이 정했기 때문에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2조 1호 계속 보시면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누구 간에?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라고 하는 여운을 남기는 표현이 있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 알선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중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까지 행했다면 그 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중개업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중개업을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조 4호를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구별해 보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었고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었지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구기득권이 인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개인으로서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2호는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달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2조 2호를 보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뭐요? 네. 자격을 취득한 자를 칭할 때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를 칭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말하면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까지 한 자를 의미하는 개념이겠죠. 그런데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한 자에게 고용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일컬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서 2조 5호가 정의했었습니다. 2조 5호가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우리 일상용어 속에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고 했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직원이 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직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개보조원. 그래서 2조 6호가 마지막 용어의 정의로 중개보조원 정의를 했는데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어떤 업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저희 그 큰 외삼촌이 예전에 문교부 차관인가 하셨었는데 그 사촌 누나가 있거든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그때 저 어릴 때 홍익대 미대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홍익대 미대를 다니면서 홍대 미대 다니는 매형하고 눈이 맞아갖고 동거를 한 거예요, 대학생이. 그러다가 큰 외삼촌한테 걸려가지고요, 호적에서 파임을 당하고 쫓겨나갔거든요. 쫓겨나서 달동네에서 두 대학생 부부가 그림 그려서 팔아먹고 이러면서 애들 키우고 살았었다고요. 그러다가 그 어떻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림이 유명해져서 이제 그림을 판매하는 데가 많아지니까 본사를 미국으로 옮겼어요, 회사를. 그래서 홍대 미대 다니는 후배들 막 여러 명 직원으로 고용해서 이제 대형 미술 회사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점점 커져가지고 한국에도 뭐 홍콩에도 어디에도 뭐 이렇게 계속 막 지사를 뒀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술품을 만들면 액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뭐 보르네오인가 어딘가 거기에 원목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미술품 그 액자 뭐 나무틀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내가 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한테 그 되지도 않는 고시 공부하지 말고 거기 저기 사장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거 업체 운영하라고. 근데 제가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더워서 안 갔어요. 조금 더워서 안 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6개의 용어들 다시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중개로 돌아와서 중개업과 중개의 개념들 조금 더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개는 제3조가 이제 그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펼쳐볼 건데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자가 있죠. 요거 사이간자 쓰는 거거든요. 한자로. 그러면 입법상 간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다,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입법상 표현은 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로부터 다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의뢰만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매수 의뢰만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협력적 중개를 통해서 한 건의 중개를 완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단독 중개를 전제로 해서 입법상 표현을 했지만 공동중개도 인정된다. 비록 간자가 있다 하여서 당사자 쌍방 모두로부터 다 의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하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여운을 남겼어요.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도 뭔가 알선 가능한 그 밖의 또 다른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도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가 무엇인가, 이게 매년 시험 문제 지문거리로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민법상 법상의 힘인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힘이 소유권이죠. 아직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을 펼치지 않았지만 토지, 건물, 부동산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 될 것임은 자명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 행위 중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이 개입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죠. 부동산이 소유권은 이전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뭐죠? 매매죠. 대부분 매매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그 매매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음은 입법자가 이미 말했어요. 그러면 매매 말고 또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떤 이유로 이전됩니까? 교환이요. 교환도 계약이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이죠. 근데 교환도 이미 입법자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와 교환 말고 부동산은 또 어떤 원인으로 이전될까요? 매매나 교환 말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네, 증여요. 증여로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죠. 근데 증여가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네, 계약이다 뿐만 아니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 계약 중에 하나죠. 근데 증여도 계약이긴 한데 증여라고 하는 계약은요,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쌍무 계약이 아닌 편무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는 계약이기는 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니죠. 그러므로 증여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네요. 그럼 증여 말고 또 뭐 있죠? 소유권 이전이 되는 원인. 네? 상속으로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근데 상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피상속인의 마지막 심장박동이 정지하는 순간 물권 변동이 생겨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기 때문에 상속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상속은 아니겠고, 또 경매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죠. 근데 경매에서는요, 매수 허가 결정을 받은 자가 법원이 결정해준 대금 납부 기한 내에 매수 잔금을 완납하는 순간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이나 입찰, 대리는 할 수 있지만 경매를 알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매도 아니고요. 또 무엇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까요? 판결로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죠. 근데 판결은 판사가 확정 판결 선고하는 순간 물권 변동이 생기죠.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중에 알선이 개입될 수 있을 만한 건 다 말했죠. 매매 아니면 교환인 겁니다. 자, 그런데 민법이 말하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어떤 특정한 물건을 그 권리자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 소유권이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을 민법에서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요,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하는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묶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의 권능 중에서 사용 권능이나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네, 사용 권능이나 수익 권능을 제한한다고 해서 용익 물건이라고 하죠. 제한 물건 중에서 용익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용익 물건들은요, 그게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그러한 용익권의 설정이든 이전이든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알선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한 필지 일부에만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일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에만 해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므로 모든 용익 물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을 구성하는 제한 물건 중에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물건을 뭐라고 하죠? 담보 물건이라고 합니다.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라고 하는 담보 물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담보 물건 중에서요, 설정에도 이전에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개업공인중개사에 알선이 개입될 수 있는 담보 물건은 오직 저당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 행위는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적법한 중개에 속한다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그 후에 여러 번 시험 문제에서 반복되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A라고 하는 자와 B라고 하는 자 사이에 B가 A에게 한 1억 원 정도 돈을 빌려주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A, B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근데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렸는데 B가 그냥 1억 원을 빌려준 게 아니라 채무자 A 소유의 일동의 건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B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빌려줬다면 지금 B는요, 이 저당권 설정은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A와 B 사이에 개입해서 B가 A에게 1억 원 빌려가는 걸 소개해주고 채무자 A 소유의 건물에 B가 저당권 설정하도록 알선한 후에 A와 B에게 각각 보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아니 뭔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빌려가는 걸 다리를 놔주고 복비를 먹어, 이래서 기소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법원이 저당권은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알선 가능한 그 밖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저당권이 알선 가능한 그 밖의 권리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금전소비대차의 부수가 되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을 알선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적법한 중개 행위를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은요, 우리가 민법에서 유치권을 다른 말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죠. 유치권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능력이 없죠.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어요. 또 우선 변제권도 없는 권리예요. 보통 유치권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보세요? 어디 공사 중인 건물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이렇게 플랜카드로 칭칭 감아놓고 이 건물은 공사대금 미납으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능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요, 얼마 전 출제위원이 여기에 착안해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출제하면서 유치권을 답으로 하는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출제자의 의도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 성립에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데 근거해서 출제한 거거든요. 출제 의도는. 근데 그해 시험에 응시했었던 수험생 중에 2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분이 있어요. 딱 한 문제 때문에 평균 6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응시했던 시험을 면밀 검토하다가 여기 딱 필이 꽂혔어요. 그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성립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일신전속적 권리는 아니니까 이전성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피담보 채권과 함께 목적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는 알선이 개입될 수도 있는 것이니 성립이냐 이전이냐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덮어놓고 유치권 이래놓고 알선 불가능한 권리라고 출제한 이 기출문제는 출제 오류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행정법원에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에서 그 수험생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자격증 받아 나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비록 서울행정법원 소송 결과에 불과하지만 웬만한 대법원 판결보다도 우리한테는 더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출제위원은 덮어놓고 유치권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을 물었다면 알선할 수 없지만 유치권의 이전을 물었다면 그거는 알선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라면 질권은 약정담보제도죠. 근데 민법상 질권은요, 동산담보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조 이하에서 펼쳐볼 법정중개대상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 질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속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저당권, 유치권 외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거든요. 민사특별법으로. 근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저당권과 성격이 같은 거죠. 그래서 담보가등기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매매에 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등기되는 거거든요. 등기된 환매권은 민법상 양도할 수 있어요. 이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매권 같은 것도 알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밖의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이전, 담보가등기, 환매권 등도 알선 가능한 그 밖의 권리에 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이 법이 입법 해석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써야 될 몇 가지 용어의 용법들을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이런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무슨 권 설정 이전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무슨 권 설정자와 무슨 권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들이 그러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보조적 사실행위를 본법은 두 글자로 축약해 알선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와 민법의 대리라고 하는 제도의 차이점이 나온다고 했었죠. 민법상 대리제도에서는 그것이 법정대리든 임의대리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과 뭘 한다? 법률 행위를 합니다. 대리인이.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뿐이죠.
근데 토지 매매 계약, 상가 교환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무슨권 설정 이전 계약 이런 부동산 법률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고 거래 당사자가 할 건데 당사자들이 그러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실 행위가 중개 행위입니다. 그것을 알선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중개 행위를요. 이런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까지 행했어야 비로소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네, 의뢰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근데 의뢰인 중에는 매도 의뢰인도 있고 임대 의뢰인도 있고 또 무슨 권 설정 의뢰인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의뢰인들을 이전 의뢰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어서,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무슨 권자 의뢰인 이런 의뢰인들을 공인중개사법은 통칭해서 취득 의뢰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의뢰한 다른 사람을 공인중개사법은 의뢰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그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두 번째 뭘 받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고 했죠. 요것도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는데요. 받고입니다. 받고. 그러므로 받았어야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달라고 요구했어도요, 아직 안 받았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아니랍니다. 달라고 요구해서 받기로 합의했어도 아직 안 받았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아니랍니다. 받고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한 보수를 받았을 때 장차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뭘 받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정한 보수를 받았는데요. 법정 중개 보수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어요. 덜 받아도 중개업이에요? 네, 덜 받아서도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보수를 받았는데요. 법정 중개 보수 한도액보다 더 받았어요. 더 받아도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에요. 받았으면요, 덜 받아도 중개업이고 더 받아도 중개업이에요. 근데 법정 보수 한도액보다 더 받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는 중개업입니다. 법정 중개보수 초과한 금품수수로서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3호 위반에 걸립니다. 이제 뒤에서 배우실 건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합니다. 근데 더 받아도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에요. 덜 받아도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에요. 안 받아도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안 받았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더 받아도 돼요? 안 된다고요. 더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니까. 그럼 덜 받아도 돼요? 네, 덜 받는 건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복비 안 받는다고 왜 당신 복비 안 받아 처벌해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는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데 안 받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받았어야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우리가 이제 펼쳐본 중개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업으로까지 행했어야 그 행위가 비로소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행했어도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그 행위는 중개행위일 뿐이지 중개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무엇이 중개업인지를 정했고 2조 1호를 통해서 중개가 무엇인지는 정했는데 2조 1호부터 6호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업이라 함은 이런 용어의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입법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법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입법 해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종합해 축약하면 결국 업으로 행했다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여야 한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행위를 행하는 방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행위를 행하는 자의 목적이 영업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해야만 그 행위를 업으로 행했다고 판단한답니다. 다시, 어떤 특정한 행위가 업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려면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목적은 영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 행위는 업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법원 판례는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업을 목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될 문제가 아니고 규모, 동기, 양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맞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 번 시험 문제에서 최근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맞게, 거래관념에 맞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그 행위자가 특정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사회통념에서 거래관념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한 자가 사무소 점포를 얻어놓고 간판에다가요, 광명시 시민만 특정하여 토지 건물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놓고 하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자가 내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했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지만 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광명시민들만을 특정해서 했으니까 나는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광명시민만이라고 특정했어도 거래관념에서, 사회통념에서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거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을 때 이것이 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적 반복적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문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적 반복적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일시적 혹은 일회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론 횟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긴 하는데 단지 몇 번 했느냐의 횟수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역시 규모나 동기나 양태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을 했어도 그 행위가 중기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가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시고요, 내년 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셨습니다. 멋지게 개업식을 하고 몇 날 며칠 공치다가 전세방 하나 얻으러 온 사람을 용케 잡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하나 전세 소개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개사무소에서 자격증 따고 처음 계약서를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수거리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분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했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지금 한 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행위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 했어도 이거는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인데요,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한 분인데 부동산 중개한다고 점포에다가 간판을 걸어놓고 5개 광고물을 부착하고 시작했다가 시작한 날 아침에 단속반이 덮쳐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했는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거 맞는데 나 오늘 아침 시작하다가 지금 바로 걸린 거거든. 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분은 무등록 중개 업을 한 자로 처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안 걸렸으면 오후에도 할 거였거든요. 그날 안 걸렸으면 그 다음 날도 할 거였거든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 번 한 개 걸렸어도 그건 업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단속반이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점포를 얻어서 간판 달았다 그랬죠. 5개 광고물을 부착했으면 몇 번 했는지는 쉬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점포에다가 5개 광고물을 부착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다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계속적 반복적의 반대 표현이 국문법적으로는 일시적, 일회적 그렇게 표현되는데 대법원은 우연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횟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횟수 외에도 규모나 동기나 양태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통념에 맞게 거래관념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업으로 행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념을 정리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요. 어떻게 하는 행위가 업으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아주 명확한 판결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명판결 중 하나로 뽑히는 판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 대법원 판결문을 만드신 대법관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이회창 대법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회창. 이회창이라고 예전에 대법관 할 때 나왔었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중개로 돌아가서 그런데 이러한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받고 업으로 행하면 중개업이죠. 근데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그 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로서 어떻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행위가 중개업이 되려면 일단 그 행위가 중개행위여야죠. 그런데 중개행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인 이 중개대상물 말이에요. 이 중개대상물이 막연히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기만 하면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그러면 중고자동차 거래 알선하는 분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막연히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기만 하면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광어, 도다리, 낙지, 무, 꽁치 이런 거 중개하는 새벽에 중매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엉뚱한 결론에 도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냥 막연히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 본법에 적용을 받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본법이 스스로 정할 것인데 어디서? 3조에서 정하게 될 것임을 지금 이미 2조에서 언급 예고했었던 겁니다. 이제 2조 1호가 예고했었던 3조를 찾아가 봅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2조 1호가 예고한 바와 같이 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제목이 잡혀있죠.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가 몇 호까지 나왔어요? 3조가? 3호까지. 그 중에 1호가 뭐죠? 토지. 그리고 2호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요 3조 3호에 가서 뭐라고 했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자, 여운을 남기면서 끝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 3조가 이 말 하는 거예요. 토지가 중개대상물입니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고요. 나머지는 시행령에게 위임할 거니까 시행령이 알아서 정할 겁니다.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영 2조를 보십니다. 시행령 2조를 보면 법 3조와 조문의 제목이 똑같죠. 중개대상물의 범위, 그리고 제가 한 말을 하고 있네요. 법제 3조 제 3호에 따르는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답니다. 각 호가 몇 호까지 있어요? 2호까지 있는데 첫 번째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확정되었어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확정되었는데 개별적인 개념과 내용 파악을 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다. OX? X죠.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었으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OX? 그것도 X죠. 시행규칙에는 규정이 없고 법률과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만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법률이 직접 정한 중개대상물이 뭐예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으로 정한 중개대상물이 뭐예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었었던 거죠. 근데 법이 직접 정한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에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어서 들어본 레파토리 아니에요? 민법이요. 법상의 힘을 권리라고 하여서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어요. 권리의 주체가 뭐라고요? 사람이요. 네, 사람. 근데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이란 우리와 같은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고 했었죠.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개혁공인중개사에 대한 개념 이해 때문에 펼쳐진 거고요.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객체가 뭡니까? 네, 물건입니다. 물건. 근데 민법이 말하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이란 어떻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양분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민법 99조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민법에서 직접 정의했었죠. 뭐라고 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랬고요. 민법이 동산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민법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법 3조 1호가 토지, 2호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민법 99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공인중개사법 3조 1호와 2호는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을 분설하여 입법한 것에 불과하죠. 여기에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입법된 소유권 보존 등기된 물건이 추가되었으니까 비교하는 형태의 지문이 나온다면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다 혹은 범위가 더 크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를 수험생이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역대 기출문제들 중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었었던 몇 가지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들어볼 건데요. 지금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이죠. 예, 근데 어업재단, 또 항만운송사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죠. 그런데 어업재단과 항만운송재단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인데 어업재단이나 항만운송재단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어업재단이든 항만운송사업재단이든 어떤 특정한 개별법에 의해서 일체화되어 하나로 묶여 소유권 보존에 등기가 되었다는 점은 똑같거든요. 근데 어업재단과 항만운송사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 아닌데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직 예? 아니 어업재단이라고 바다에 떠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차이는 하나예요. 단순한 차이인데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선택함을 받았고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 차이입니다. 뭐 심오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법정 중개대상물 그러잖아요. 법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법이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법이 정했으니까 중개대상물이고 이거는 우리 법이 정하지 않은 것이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선택을 받고 안 받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궁녀도 왕의 선택을 받으면 왕비가 되고 못 받으면 그냥 무수리로 남고 그런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공장재단은 공장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이 하나로 묶여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게 공장재단이에요. 그래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요. 특허권, 실용 신한권 뭐 이런 공업 소유권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유의하셔야 된다고요. 자, 시험 문제 지문에 공업 소유권이 속해 있는 공장재단은 독립한 본법상의 중개대상물이다. OX? O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지문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 소유권은 독립한 본법상의 중개대상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재단으로 묶였을 때 일체화되어서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이 하나로 묶여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게 광업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주축이 되는 요소는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이 그 주축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출제자가 묻기를 광업권이 속해 있는 광업재단은 독립한 본법상의 중개대상물이다. OX? O인데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광업권은 독립한 본법상의 중개대상이다? 아니라는 거죠. 재단으로 묶였을 때 하나의 중개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과목 이 해당 단원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준부동산이 본법상 중개대상이 되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 민법에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민법에는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이런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게 아까 민법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물건은 동산 아니면 부동산, 부동산 아니면 동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법률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학문상의 개념이죠. 근데 민법상 권리의 객체인 물건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공시 방법이 달라요. 부동산은 그 공시 방법이 뭐죠? 등기이잖아요. 근데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죠. 점유가. 그런데 권리의 객체적 측면에서 보면 동산에 불과하지만 마치 토지나 건물과 같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 동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 장비, 중기 같은 것들,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민법상의 관점에서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죠. 이거 움직이려고 다 만든 것들이니까 동산 중에 동산이죠. 그런데 이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것들은 권리의 객체로는 동산에 불과한데 중고차 매매할 때요, 차값을 받고 차키 주면 소유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마치 토지나 건물과 같이 자동차 등록증상에 소유 명의자의 이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하지, 권리의 객체로는 동산에 불과하므로 이런 것들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인 것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비교 구분하실 수 있기 전에 왜 이 비교 구분이 필요한가를 이해하셔야 문제가 사례로 출제되었을 때 엉뚱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선박중개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고차 매매 중개업 해도 되느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유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 즉 그 말 하려고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 하려고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들은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으로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는데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이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그걸 중개를 업으로 행하거나 말거나 공인중개사법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할 건데 이 판례를 들으시면 훨씬 이 구분의 이유를 극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구 일원에서 뭘 했냐면 셀프 세차장이라는 거 있죠. 500원짜리 이렇게 동전 넣으면서 그 세차하는 셀프 세차장 구조물의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하다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는 혐의로 적발되어서 형사고발된 사건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요, 대법원이 뭐라고 판시했냐면 셀프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이어서 볼트만 풀러버리면 바로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셀프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라고조차도 볼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그거를 중개를 업으로 하거나 말거나 그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무죄 판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지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만 중개를 업으로 행해야 된다가 아니라고요. 이것만큼은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을 한 자라면 토지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다 중개할 수 있을까요? 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라면 토지나 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중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면 중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극단적 예를 들어보면 경복궁 근정전이 토지에 정착된 건물입니까? 그렇잖아요. 청와대 춘추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죠. 세종정부종합청사 사옥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죠. 그러나 경복궁 근정전 청와대 춘추관 세종정부종합청사 사옥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복궁은 왜 중개할 수 없죠? 토지에 정착된 건물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안 파니까. 자, 보세요. 중개는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니 대상물이 거래가 가능해야 알선을 해보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가 가능하려면 그 물건이 사건의 대상이어야지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면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사건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물건은 사건의 대상인데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중개할 수 있을까요? 물건 자체는 사건의 대상인데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물건이다. 중개 가능할까요? 구체적 사례로 여쭤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할 수 있죠. 군사기지 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할 수 있죠. 고도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물 중개할 수 있나요? 중개할 수 있죠. 물건이 사건의 대상이면 공법상 제한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중개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건은 사건의 대상인데 사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된 토지 중개할 수 있나요? 중개할 수 있어요.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가 건물 중개할 수 있죠.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아파트 중개할 수 있어요. 물건이 사건의 대상이라면 그것이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가 여부는 불문하고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사건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개입이 가능한 상태일 때 비로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 있겠죠. 중개가 개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면 중개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개인 상가 건물은 사건의 대상이죠. 중개할 수 있죠. 그런데 상가 건물에 상속을 중개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언급했었는데 상속은 중개가 개입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유의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국말은 단어의 배열만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자, 건물의 상속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할 수 없어요. 상속은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몇 해 전에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요. 상속된 건물 이렇게 나왔다고요. 중개할 수 있죠. 아니 뭐 상속된 건물이든 낙찰받은 건물이든 증여받은 건물이든 매수한 건물이든 그 사람이 무슨 사연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었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상속은 알선할 수 없지만 상속된 건물은 알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알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의 유치권 성립 알선할 수 없는 것이죠. 토지의 법정지상권 설정 알선할 수 이게 어려워요. 토지의 법정지상권 설정 알선할 수 없죠.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인데 거기 무슨 알선이 개입될 수 있겠어요? 근데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알선할 수 있는 거죠. 임야의 분묘기지권 성립 알선할 수 없지만
분묘 기지권이 성립된 이냐 알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지문 속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 말이 순서가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처녀 같은 아줌마, 아줌마 같은 처녀 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처녀 같은 아줌마 시집갈 수 있어요? 없죠. 대한민국은 중혼을 금지합니다. 갔는데 어딜 또 가요? 네, 못 가는 거죠. 근데 아줌마 같은 처녀 시집갈 수 있어요? 네, 힘들긴 하지만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전혀 개념이 다른데 뻔히 알면서도 지문 속에서 우리가 틀리는 또 지문들이 그런 지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공인중개사법상 무엇이 중개업이냐라고 하는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입법 해석과 대법원 판결과 법률과 시행령과 학설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인중개사법 2조 3호만 보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면 결국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에 사건의 대상이 되고 중개가 개입 가능한 것들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이전, 담보가 등기, 환매권 등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개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배운 사람답게 누가 어디서 중개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배웠으니까 네, 이제 중개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같이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죠. 중개업이란 시작,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에 사건의 대상이 되고 중개가 개입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이전, 담보가 등기, 환매권 등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행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죠. 네. 뭐라고? 그럼 다시 들어봐. 중개업이라 해서 쭉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개인이 등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조가 뭐예요? 공인중개사법 1조. 목적이었잖아요. 2조가 뭐예요? 6개의 용어의 정의였잖아요. 3조가 뭐예요? 중개대상물의 범위죠. 그리고 이어지는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9조, 10조, 11조부터는 중개업 등록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입법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중개업의 등록제도를 제도로 입법하기 전에 먼저 총칙을 통해 무엇이 중개업인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 토대 위에 전문 자격제도, 중개업의 등록제도를 입법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중개대상물의 특징과 개념들 분석해 볼 겁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